자,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라 여러분 상당히 좀 힘들고 좀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얼굴을 맞대면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구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강의를 못하기 때문에 좀 답답한 점이 많아요.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답변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또 우리 상황이 그러니까 또 우리 이해를 하고 또 인내를 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자,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좀 전에 제가 요거 성역할 태도, 여기에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는 남성은 바깥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페미니즘이 활발하게 전개가 돼가지고 한 60년경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남녀 평등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난제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많이 의식 수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세가 고령인층이 있잖아요. 또 시골에, 아까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현실이 그러니까 노총각들, 또 젊은 여성들,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그 아내에 대한 생각, 아내의 역할,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하다 보면은 그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가정에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유교 전통 가운데 삼강오륜이 되겠습니다만, 오륜 가운데 부부 유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지아비 부자, 아내 부자, 남편과 아내는 다르대요. 할 일이 다르다,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을 아내가 해서는 안 되고, 아내가 해야 될 일을 남편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 시골에 가가지고 추석 때 이렇게 아내를 도와주려고 앞치마 두르고 하자니 막 야단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그건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성장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신세대는 또 달라지는 거지요. 여기에 좀 몇 가지 용어를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오이코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집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 집이라는 뜻인데 이거 집이에요. 부부는 일정한 성질과 활동 형태가 있다. 아내가, 남편이 하는 일이 다르대요. 활동 형태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다. 또 부부는 충실히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고 그걸 규범으로 삼아야 된다. 이 노모스는 헬라어, 영어로 말하면 NORM, 노입니다. 규범이 되겠습니다. 역할과 이치를 분담함으로써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분담을 함으로써 남편이 해야 할 일, 아내가 해야 할 일을 규정을 해줘 버려요. 그 한계선 넘지 마라, 서로 간에.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관습으로 정착이 돼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울타리의 절대성입니다. 울타리의 공식화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바로 이러한 관습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용어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기 옆에다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에 저도 이제 누구한테 소개를 할 때 저는 이제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혹시 제 안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외분이라고 하잖아요. 안내자 바깥의 자예요. 부부를 내외지간, 내외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의 안쪽이고 무엇이 바깥쪽입니까? 집 안쪽. 바깥일을 하는 것이 남자이고 집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여자의 몫이다. 바로 그런 케이스지요. 또 안사람, 집 안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바깥들은 집 바깥의 어른이다. 남자에 대해서는. 또 주인어른 누구요? 그러면 대부분 다 남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안주인은 누구요? 그러면 아내를 말합니다. 무엇의 안입니까? 집 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앞으로 한꺼번에 다 이거 금방 바꿀 수는 없지만은 이게 집 안쪽이냐 집 바깥쪽이냐, 집을 잣대로 삼아가지고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용어는 좀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용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 외국인 젊은 여성한테 이거를 강요하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지요. 자, 외국인과 결혼 및 이혼 추이를 보게 되면은, 자, 처음에 이 가족 해체를 염두에 두시고, 결혼의 의미, 결혼 성립 과정에서 결혼의 의미와 인식이 결여가 되어 있다. 국제 결혼을 하지요. 무면허 브로커들이 끼어들고, 또 양심을 저버린,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양심을 저버린 중개업소가 개입을 해서 돈만 받아내고, 또 그 다음에 아내 쪽에서, 집안이 가난한 아내 쪽에서 빚 문제를 해결해 볼 심산으로 한국인 남편들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우, 바로 이런 것들이 뭡니까? 결혼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죠. 잘못된 인식이지요. 이런 것들이 점점점 심화되면 여기에 부모 초청과 친정 지원, 경제 요구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해체가 되는데요, 해체가 됐다고 해서, 이혼이 됐다고 해서 깨끗하게 끝난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슬하에 출생한 이 자녀들 어떡할 거예요? 또 서로 간에 앙금이 쌓이고 상처가 많고, 또 한국까지 와가지고 이혼당하고 또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그럴 경우에 그 아내의 입장은 어떻게 되고, 또 남편의 입장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상처와 후유증이 남게 된다. 이 가족 해체의 아픔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9년 작년도 국가별 결혼 수는 중국, 그리고 한국계 조선족이라든가 대표적으로, 또는 베트남, 일본도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 이런 순서이고, 여기 보면 중국이 굉장히 많지요. 그 다음에 한국계, 그 다음에 베트남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야가 가장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연도별 증감 추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보게 되면은 점점점 이렇게 완만하게 좀 이렇게 증가해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고적으로 남자는 27.6%라고 17.1%, 여자의 경우에는 거의 한 83%가 되겠습니다. 그래, 아내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외국인 아내가 많다. 한국인 남편의 경우는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위에 거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 건수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쭉 이렇게 비교적 증가 추세, 3만 명 선이 이렇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매년. 그런데 요거 이혼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결혼 건수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2006년부터 2007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여기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 비슷한데, 이혼 건수는 어떻습니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2008년에서 2017년 사이인데, 요 그래프를 한번 잘 보세요. 왼쪽 거는 결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 여기 36.6이 결혼을 했으면은, 요거는 이제 1000건당의 수치니까 저는 이거 간단하게 36.6 이렇게 표현할게요. 36.6인데 같은 2008년도 보세요. 12.4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의 대략 3분의 1 정도가 이혼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33.9가 결혼했지요, 2009년. 근데 2009년에 이혼수가 어떻게 됩니까? 13.7이 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볼까요? 2017년도 결혼 숫자가 21.9라면은 이혼 숫자는 10.3, 50%에 육박합니다. 물론 그 해에 결혼해서 바로 헤어진 건 아니지만 이혼과 결혼의 비율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결혼은 2017년 1000건당 21.9건이며,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건수가 21.9건이며 1000건당, 나머지는 한국 사람끼리 하는 경우에요, 이혼은 10.3건에 이른다. 즉 이혼율이 거의 절반, 47%, 두 명이 결혼하면은, 두 쌍이 결혼하면은 한 쌍은 이혼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심각한 건 뭐냐? 이게 점점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여기 그래프가 떨어져 있으니까 감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요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비율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가족 정책을 한번 보십시다. 가족 정책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국가에서 이렇게 합시다, 어떤 법을 만든다거나 어떤 체계 시스템을 구사한다거나 조직체를 만든다거나 절대로 그것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시행을 해나가면서 착오를 겪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음으로써 하나하나 거기에 맞는 법도 만들고 그 법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그걸 또 수정도 하고, 그럼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좀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긴급전화 쉼터, 당장 예를 들어서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거예요. 남편이 때린다 이겁니다. 학대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외국인이 말도 못해요. 어디 연락을 할 수도 없어요. 그때 마련된 게 뭡니까? 긴급전화, 그리고 피신에 있을 수 있도록 쉼터 같은 경우, 이게 가장 급선무였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 여성이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잘 몰라요. 동사무소 마음껏 출입을 하겠습니까? 누구 법률가를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도 통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직접 공무원이 방문을 하는 거지요.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중개업도 못된 사람들의 경우 돈만 받아 챙기잖아요. 좋은 결혼을 성사시켜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법률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외국의 사례 그대로 법률 따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 또 전통이라든가 관례라든가 법이라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 맞도록 토착화, 컨텍스튜얼리제이션, 토착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러려면 자꾸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고 자꾸 가다듬어 가면서 드디어 안정된 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2008년 같은 경우에 현지 사전교육, 예를 들어 베트남에 직접 가가지고 결혼할 사람을 대상들로 교육을 시키는 거, 요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참 좋은 의견이다. 그 다음에 영농교육, 안착을 시키는 거죠. 주로 이제 농촌 쪽에서 또 총각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에 굉장히 눈이 어둡습니다. 말도 안 통하지요. 뭐 인터넷 들어가 봐도 우리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보 제공 사업이라든가 또 국제 결혼 중개업자 교육, 그래서 바른 가정, 나중에 파탄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안착될 수 있는 가정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부터 교육을 바르게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인권 보호 나오지요. 일자리 지원 나오지요. 이게 정책적으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문, 자녀들의 경우에도 이 가장 문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 가야 되잖아요. 이탈자가 많아요. 또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이탈자가 확 늘어나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주로 이제 일하고 어머니는 또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머니가 한국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자녀들까지도 관심을 가져주고, 다누리 콜센터입니다. 다누리 콜센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 제가 과제물 하나 내드릴 겁니다.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긴급 지원 등의 인권 보호를 지원한다. 그래서 다누리라는 것은 다문화 가정 모두가 누린다. 다문화 가정 모두가 누린다. 줄여서 다누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폭력 피해 및 긴급 지원, 폭력 피해 긴급 지원 및 사후의 관리, 또 반복해서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종합 생활 정보 제공,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생활 통역 및 삼자 통화,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 가족 상담 및 부부 상담. 그 다음에 법률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법률을 모르는데 외국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 상담이라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다누리 콜센터가 되겠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하면 방문도 할 수가 있고 찾아오세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전문 강사를 양성해야 된다. 자격증을 갖춘 이 외국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양육을 해서 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 조사라든가 유사 중복 사업 조정,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한국어 교육, 이중 언어 교육, 베트남 아내면은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동시에 남편도 아내도 익힐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청소년 및 부모 상담, 이런 내용들이 해를 거듭해 갈수록 자꾸 이제 문제점으로 나타나니까 법적으로 보완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그랬지요. 자, 여기에 중복되는 문제, 여기 유사 중복 사업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부처, 그런 예가 되겠는데 바로 이겁니다. 2013년 유사 중복 사업 등을 검토하여 협의 조정함으로써 책임감 있고 효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일, 효율성 있게.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소모하면 안 되겠다. 한 군데서 그거는 한 군데서 전담해라. 또 책임 회피, 자 여기 일단 보십시다. 법무부에서도 한국어 교육, 여성가족부에서도 한국어 교육,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한국어 교육,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어 교사,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불필요한 예산 소모, 여기에서도 요거 예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부서에서도 예산 들어가고 요 부서에서도 예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첩을 하게 된 오버랩이 자꾸 되다 보면은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 또 그리고 왜 한국어 교육 효과가 이거밖에 안 나타나요? 책임을 추궁할 때 법무부에서는 여성가족부에 저기 가서 물어보세요. 여성가족부에 가니까 또 예를 들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가서 물어보세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다. 책임선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러한 유사 중복 사업들을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다.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이 다른 것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그 자극을 처음에는 충격도 받겠죠. 거부감도 생기겠죠. 근데 나중에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마음이 외교로부터 촉발을 당해서 자극을 받아 처음에는 혹시 거절했을지라도 머뭇거렸을지라도 받아들일게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연로한 시부모를 모신 경우입니다. 근데 외국인 아내의 경우에는 나이가 예를 들어서 20대 중반밖에 안 돼요. 신랑은 50대예요.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님은 80대예요. 그런 경우에 거의 손잡벌 아닙니까? 시부모 입장에서는 세대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또 연세가 높다 보니까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분들이에요. 근데 20대 중반의 젊은 외국인 여성한테 며느리지만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는 집안 일만 하도록 해라, 너는 이 일을 하도록 해라, 남편은 절대로 이 일을 하면 된다,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되는 경우에 페미니즘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여성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마음의 부담도 되겠지만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수용성입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도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비교적 수용지수가 낮은 편이다. 단일민족, 단군의 후손, 백이민족, 배달의 결의, 우리는 유교적인 생각, 바로 이게 강한 나라거든요. 그럼 나이가 고령일수록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강하고, 그 다음에 동양적인 사고가 또 강합니다. 우리는 서양하고 달라요. 그리고 혈통을, 우리 한국 사람은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지만 혈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국인 조상을 갖는 것이 한국인의 자격 요건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족주의 입장을 취합니다. 이거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아내가 일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서로 역사를 공부할 때 옛날 일제 35년 외정시대의 식민통치시대 있지 않습니까? 콜로니얼 피어리어드, 그거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본 사람의 역사의식과 같은 식민통치에 대해서 일본 사람이 바라보는 개념과 관점과 한국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너희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어. 그래서 일본을 미워하게 되고, 오죽하면 친일이라는 용어가 아주 우리한테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주의 입장을 취할수록 나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어. 그렇다면 그 일본인 아내 또 베트남 아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극복을 해나가야 될 큰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이 족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옛날에는 강조했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고려시대 충렬왕 때 안향 선생의 22대 손입니다. 족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앞으로 극복을 해나가야 됩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지요, 외국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그리고 동양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가문의 일이야. 또 체면을 강조합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냉수 마시고도 이를 쑤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외국은 어떻습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공동체나 가문의 개념보다, 체면보다는 논리적인 것, 실제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서양인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에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간의 이 간극을 좁혀가야 되겠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외국인 우리 제 제자 중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제가 다 주례를 했어요. 하나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이란 사람이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이제 그 아버님 되는 분이 이슬람 성직자인데 개신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제 제자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망명으로 보느냐 어떻게 하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였는데 망명으로 인정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몇 년 됐습니다. 한 6, 7년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제가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여성, 이란 사람은 남성, 또 미국 백인 여성하고 제가 중학교 때 그 주일학교 학생 가르친 제 제자 중에 한 또 제자가 서로 결혼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 가정을 2팀을 이렇게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외국인 신랑이다, 외국인 신부다 그래서 전혀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들 19세 이상인데, 자, 한국인 조상을 갖는 것이 한국인의 자격 요건에서 중요한 요소다. 19세 이상의 경우에 수치가 굉장히 높네요. 나이가 많을수록, 청소년층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86.6%가 나는 족보를 중시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인의 다문화 가정 수용성 추이 1999년에서 2014년까지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은 대충 요쯤 2000년 전후로 해가지고 요때쯤에 그 이전에는 57.9% 10명 중에 6명 정도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2000년 단계 들어서면서부터 세계화가 되면서 수치가 34.7%까지 줄었지요. 그런데 이게 또 여기 주지해야 될 점이 뭐냐, 2004년에서 2014년까지 10년 어간 동안에 그저 5% 왔다 갔다 거기에서만 이렇게 변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이상 또 20 몇 프로, 10 몇 프로 뚝뚝뚝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여기에 고착화, 픽세이션이 되고 있다. 이것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왜 이제 이렇게 뚝뚝뚝 떨어졌느냐, 이 시점에서 2000년 전후로 해가지고 유학생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외국으로 유학간 친구들. 또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점점 늘어나지요. 1992년 때 노태우 대통령 때 중국하고 수교했지요. 그 다음에 86년, 2002년 아시안 게임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있었지요. 그리고 96년인가요? OECD 가입을 했지요.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이 있어 우리 4강까지 올랐어요. 월드컵이 있었지요. 그 반기문 UN 사무총장까지 배출했죠. 이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지구촌화, 그래서 교류가 활발하고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수치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30% 단계로 뚝 떨어졌다. 많이 개선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만 좀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다문화 가정 자녀 37% 기사화된 건데 저 설명 안 해도 알겠지요. 예, 쟤는 발음이 이상해. 야, 따돌림 당하거나 니네 나라에는 후진국이니까 이런 거 없지? 우리 한국에만 있고 무시한다거나, 또 잘못된 소문을 뒤에서 험담을 늘어놓는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아무개 이름 석자가 있는데 아무개라고 부르지 않고 조선진 그러듯이. 조선진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조선인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를 멸시하는 의미에서 조선진 그랬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 보고 야, 아무개 나라 이렇게 그 나라 이름을 부르는 거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스튜디오 안에서 관객들도 좀 있고 앞에 이제 패널들도 있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장면인데, 흑인 남성이 저 하필이면 또 맨 뒤쪽에 왼쪽 구석 쪽에 있었어요. 근데 사회자가 보고 손 들어보라, 아무개씨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한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 구석에 앉아 있는 거 보고서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웃었지만은 가만히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시커먼데 구석에 앉아 있어서 당신 없는 줄 알았다. 이걸 곰곰이 되씹어 보게 되면은 아, 말에 큰 실수가 있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지요. 니네 나라로 돌아가 협박을 한다거나 심지어 얻어맞거나 또는 돈을 빼앗긴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에 엄마 우리 학교에 오지 마, 선생님 만나려고 오지 마, 그런 친구들이 37%에 해당이 된다. 10명 중에 4명이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요거 우리 정말 깊이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과제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누리 콜센터 요거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홈페이지도 있고요, 기사거리도 많아요. 다누리 콜센터에 관한 기사 이 2가지를 찾아보세요. 다른 주제로 해가지고 2가지를 인터넷에서 찾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우리 학생들의 소신껏 한번 좀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보인다 싶으면 그거에 지적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학생이 조금 고민해가지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나라에 이런 쪽으로 더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기사 2개를 찾아서 잘 충실하게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